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주차 3교시 제품 설계 및 개발 내용에서 제품 설계 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 제품 설계에 대한 다양한 설계 기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설계 기법이 있는데요. 제조고려 설계라든지 가치공학적 관점에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표준화, 모듈화, 그 다음에 차별화 지연, 베네뚱에서 많이 쓰는 이러한 방법, 또한 카노 모델이라든지 서비스 블루프린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 서론 그리고 다양한 설계 기법이 있습니다. 제조 고려 설계부터 해서 가치공학, 표준화, 모듈화, 차별화 지연, 신뢰성, 강건 설계, 품질 기능 전개, 카노 모델, 서비스 블루프린트 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죠. 제조, 구매, 물류 등 이 안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이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는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먼저 소비자의 니즈 파악, 시장 이해가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제조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라는 관점은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 갖다가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 최적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품의 제조라든지 서비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고려 설계입니다. Design for Manufacturing 해서 DFM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제조 고려 설계는 70년대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를 한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제조 프로세스에 맞게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부품 수를 최적화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제조 고려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의 확장된 개념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제조 고려 설계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서 또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품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렇죠? 작업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모듈화와 표준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조립, 그 다음에 재활용, 분해,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24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공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줄여서, 그렇죠? 2개의 부품,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이걸 만드는 제작 과정이 심플해지고, 여기에 이 공정을 맡은 어떤 노동자의 어떤 노동 비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조 구려 설계 이런 부분도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가치공학적 접근법입니다. 가치공학이라는 value engineering인데 이 value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시됩니다. 요즘에도 기업에서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만들 때 고객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어떤 이윤이나 가치보다는 고객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경쟁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공학 측면이다 보면은 이 가치라는 이 공학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아시죠? GE 기업에서 1947년 이 당시에 이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즉 비용 대 기능의 어떤 효용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기능에 따른 어떤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효용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모의 어떤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비용은 그대로 일정한데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렇게 되게 되면은 효용성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향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여기에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체품을 만든다라든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인지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기능도 아닌데 뭐 첨부한다든지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두 개의 기능을 하나의 부품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지 그렇죠? 두 개의 부품보다는 이 두 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하나로 융합해서 만들면은 더 나은 가치를 향상을 시킬 것입니다. 제품 설계부터 불필요한 기능을 저비용 효과적인 제품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는 없는지 그렇죠? 이러한 가치 향상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 이것이 가치공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표준화와 모듈화입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뭐 서비스 기업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제조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개념이죠. 제품의 종류와 규격을 표준화시킨다, 통일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어떤 규격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에서 사용되는 어떤 부품의 호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듈 간의 조합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종류의 다양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독창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떤 제약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당연히 고객의 어떤 욕구가 너무나 자주 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표준화를 통한 어떤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표준화를 이루는 것은 서비스,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생산 측면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표준화와 모듈화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우유통 박스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 충전기 앞에 코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인 것을 하나로 표준화시킨다. 이런 측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모듈화의 어떤 개념입니다. 모듈 디자인, 그러니까 모듈화를 만든다는 거죠. 모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준화되품의 묶음이다,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A 차량과 B 차량이 있으면은 이 A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B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 일부는 똑같은 부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엔진 부품 A, B는 똑같고, 근데 엔진 부품 A 차량에는 엔진 부품 C가 들어가고 B 차량에는 엔진 부품 D가 들어가고, 그렇죠? 바디에는 마찬가지로 A, B 나눠지고 크랭크 축도 A, B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서 모듈화라는 것은 우리가 엔진 부품 A, B는 그렇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A 차량과 B 차량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생산성 향상과 호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 호환성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수리도 용이하겠죠. 다음으로 차별화 지연입니다. 이 차별화 지연이라는 개념은 이 차별화를 좀 더 늦게 가능한, 그렇죠? 지연시킨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한 그 효과를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되는 기업이 바로 베네튼과 델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큰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는 위의 사진처럼 이 베네튼 기업에서는 하얀 실을 가지고 각각의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컬러에 맞는 옷을 각각 해서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를 들자면 재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는 기죠. 그러한 재고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마다 또 각각의 맡아서 또 해야 되는 그 직원들 내 어떤 복잡성, 일의 어떤 복잡성이라든지, 또 일도 굉장히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단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차별화 지연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하얀 실로 모든 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하얀 티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렇죠? 컬러를 입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컬러를 맞추면 더 엄청난 심플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델 컴퓨터도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220V를 쓰지만 한때는 120V를 썼습니다. 그죠? 이게 나라마다 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다 그 컴퓨터 이 코드 이런 것까지 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걸 빼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각각의 국가에서 그 필요한 그런 코드라든지 이런 것만 각각의 국가에 맞는 것을 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그 물류에 있어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어떤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의 어떤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신뢰성의 개념입니다. 신뢰성은 우리가 뭐 그 통계에서 확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의도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뢰성 하면 90%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10%, 신뢰성이 90%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확률적인 개념을 적용한 방법을 활용을 한다. 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직렬로 구성된 부품하고 병렬로 추가해서 그 신뢰성을 높인 이러한 그 실예가 있는데, 여기에서 직렬로 된 부품은 신뢰도가 0.7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가 0.9, B가 0.8이면 그게 신뢰도는 0.7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부품을 병렬로, B 쪽에 예비 부품을 병렬로 추가할 경우는 신뢰도가 0.96으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0.864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건설계입니다. 이 강건설계다라는 것은 처음에 제시한 사람은 그 일본의 다쿠치라고 해서 다쿠치 기법이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통제 가능한 인자와 통제 불가능한 인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통제 가능한 인자를 컨트롤함으로써 제품의 어떤 그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요인들을 찾아서 그것을 통제하면은 효과가 그만치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좀 다른 일반적인 접근법과 좀 다른 접근법이고 개념도 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 그래프가 하나 있죠. 여기 품질 손실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이 전통적 개념에서는 이 하한값과 상한값 내에 있으면은 우리가 합격된 품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쿠치 이 품질 함수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건설계에서는 이 품질 손실 함수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다쿠치 손실함수에서는 최적의 목표값에서 멀어지면 손실의 값은 점차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쿠치법을 통해서 이 강건설계를 통해 가지고 목표값과 이 편차를 최소화하여 품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질 기능 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무슨 집처럼도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서 6가지 요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와세 개념인 고객 요구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 수준, 세 번째는 디자인 기술 특성,
하우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 특성과 자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기술 특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한 내용을 4번항, 그렇죠. 고객 요구와 기술 특성의 관계,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hat과 how의 어떤 상관 개념입니다. 그리고 5는 기술 특성값이고요. 6은 기술 특성 간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질의 집은 우리가 이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제품 설계에 반영한다, 이런 그 개념, 이런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노 모델입니다. 카노 모델은 일본의 카노라는 사람이 개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만족과 불만족 요인이 Y축으로 되어 있고, X축이 니즈 불충족, 니즈 충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요소로서 매력적 요소, 그 다음에 1차원적인 요소, 이론적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당연적 품질, 당연적 요소, 그 다음 무관심 품질, 그 다음에 역품질,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매력적 요소, 매력적 품질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 소비자가 해당 품질의 요소가 충족되면 만족을 주지만, 비록 충족되지 않더라도 크게 불만족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차원적인 요소, 1차원적인 품질은 소비자에게 해당 품질 요소가 충족되면 만족을 주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주는 그러한 품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당연적 품질이다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해당 품질 요소가 충족되더라도 소비자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TV 같은 경우 화면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당연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전화기는, 그 다음에 폰, 어떤 사진 촬영 기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적 요소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매력적 품질로 된다 생각되는 것은 사진이 아주 섬세하게, 그렇죠. 요즘에 많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폰들이, 스마트폰들이 있는데 사진이 굉장히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매력적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카노 모델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한 거와 같이 이렇게 5가지 품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입니다.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와 요소들을 설계에 반영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4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고객 행동에 따라서 현장 직원 그리고 지원 직원이 해야 할 어떤 서비스 활동,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지원 프로세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현장 직원이나 아니면 지원 직원이나 모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현장 직원이 해야 할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언제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 직원 행동도 그렇고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딱 일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유용한 하나의 그 설계 기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품 설계 기법에 대해서 그 강의를 오늘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는데 이 내용은 제품 설계 기법의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제품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법들입니다. 또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법들이고요.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